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9일 김명구의 전국진단입니다. 오늘은 우선 어제 벌어졌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3월 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당선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제 킨텍스에서 3.8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그 전에 모바일과 ARS 투표를 통해서 아마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죠. 55.1%로 투표율을 보였을 거예요. 그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윤심 전당대회다 라는 평가에는 보수, 진보, 모든 언론과 여야 정치인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이 전국을 바라보는 설계가 그 담겨 있는 여당의 전당대회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세입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 당원 선거를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당원과 국민 여론을 갖다가 7대3 정도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때는 당원에서는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긴데 이 민심이라는 30%에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민심에서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뭐 7대3에서 어쨌든 계산을 떠났더라도 어떻게 말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꺼려하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선거를 쭉 보면은 이 선거에서 같이 맞섰던 사람들한테는 지울 수 없는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박하던 질문을 하고 그게 논쟁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승민 후보의 어떤 한마디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유승민 후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적대 권력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한테 원내대표 시절에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 저는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 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아버지부터의 꿈이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깔아나갔을 때 그 부분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사회, 복지정책이란 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이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어쨌든 세금에 의한 국민 세금을 갖다가 올리는 정세 없는 복지사회는 없다. 이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더 내라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표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은 세금 정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힘들어하죠. 근데 그 부분을 정면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어떤 규정을 받게 되고 하나의 낙인을 갖다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려움이 어찌 말하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차기 지도자가, 차기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였죠. 본래 비서실장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듯한 정치인이었고, 근데 자기 미래를 어떻게 말하면은 그 순간에 정말 던진 거죠. 아쉽게도 우리 폴리뉴스가 한 번도 유승민 후보하고 인터뷰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그것만 봐도 좀 까칠하죠.
그런데 하여간에 저는 그 대목에서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유승민 후보를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거는 내공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민심에서는 부동의 1위를 마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서 당원 100%의 어떤 선거인단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당에서는 그렇게 당원 당규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1차로 해서 윤석열 구상의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의 1단계가 들어간 거죠. 이 나경원하고는 상당히 서울법대 선후배로서 관계가 모두 다 좋지 않느냐. 그때는 이 여러 가지 그 장관급 두 자리도 주고, 그래서 뭐 차기 장관의 부총리의 뭐 대선 후보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거기서 그 하차를 하게 됩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죠. 안철수 후보가 부상하게 되는데, 그때쯤 김기현 후보에게 윤심이 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얼핏 다들 알게 됐을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그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권성동 후보, 윤핵관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권성동 후보도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김기현 후보가 윤심이 당겼구나, 이걸 알 수 있었죠, 이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말하면 0.73% 이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단일화를 한 주역 아니냐.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박빙 승부에 저는 늘 이야기한 게, 안철수 후보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 나와가지고 100만 표를 받았어요.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당으로. 그때는 보수도 진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100만 표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표는 분명히 있다. 이번에도 드러났죠. 23% 나온 거, 이 당에서 전혀 기반 없는 후보가.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거기다가 인수위원장을 갖다가 맡겼고, 뭐 총리 물망도 오르고 뭐 그랬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힘을 빼려고 할 줄은 다들 좀 이렇게 의외였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일 전공법을 썼죠. 이진복 정무수석,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통령이 자기 뜻을 여의도에 정치권에 전하는 이 사자가, 옛날에 보면 사신이죠. 예. 그 사신이 바로 정무수석입니다. 예. 그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비대위원장한테 만나서 항의를 하게 되죠. 예. 윤한연대 대통령하고 동격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말할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가 떠올라졌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는 것 속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진해 앞바다에서 정말 그런 처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당대표 후보에 놓은 사람, 단일화 주역으로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 인수위원장이었던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저는 너무나 강호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분 또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정치적 경륜이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다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략이 주요했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즉각 반응했죠. 바로 그 다음날 캠페인을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안윤연대, 윤한연대, 윤핵관 이런 표현 쓰지 않겠다고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깨갱 꼬리를 내린 거죠. 그때 온갖 말들이 있죠. 드디어 안철수가 또 철수하는 모양이다.
철수는 아닌갑다 하니까 아 역시 안철수가 또 간을 보고 있구나. 간철수다. 저는 그때가 안철수 후보가 이 이번 선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뭔가 치고 나가서 이 선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시점의 분기점이었다 봅니다. 그 이후에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게 됐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천하람 후보와 김기현 후보 표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당시에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그 윤석열 후보 당심에서 1인 조사로 나왔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했던 조사에서도 이 책임당원이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책임당원을 했던 사람들 청에서는 오히려 어떤 저희가 3번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책임당을 물었던 2번 조사에서는 한 번은 이 천하람 후보한테 뒤지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버 크로스다 뭐 이렇게 천하람 후보가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 전당대회는 김기현 후보의 그 울산 땅 문제 그리고 막판에 있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그 단톡에서 이 불법 지원 문제, 후보 지원 문제라고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당의 당대표 선거라면은 그리고 이만큼 이 국정운영의 초기에 중심을 잡아 나가고 세계적으로 지금 안보 경제 위기가 점청돼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최소한 내놓고 붙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는데 뭐 그거는 언론 지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예. 저는 그 부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당장의 조사로는 표출되지 않더라도 국민들한테 짙게 어떤 불신의 어떤 것을 드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여의도 출장소냐 윤핵관 집합소냐 이런 비난에서 극복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김기현 당대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와는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막중한 그 대선 과정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하고 전당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충분한 역량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 경험이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봤을 때 지도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함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말끔하게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지도자의. 울산 땅 문제 저는 말끔하게 해소해야 돼요. 본인이 수사 요청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의도 출장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줘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치라는 게 만만하게 보이지만 온갖 문제를 갖다가 온갖 갈등의 국내, 국외, 세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다 해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족함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대해서 쓴소리하기 어렵습니다. 비서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지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나갈 거지만 그것이 길을 잘못 들일 수도 있는 거고 속도도 이번에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서 이야기지만 강제동원 저 3자 변제 부분도 방향이 옳다 치더라도 미래로 나가자. 방향 옳죠. 하지만 그 속도에서
방법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집권여당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당만 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당도 대통령한테 노할 수 있고 쓴소리 할 수 있는 당대표. 그럴 때 그 정부 여당은 정말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나라를 힘차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윤핵관 집합소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월요일 날 당직 임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총장을 누굴 시키느냐?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굴 시키느냐? 이런 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몽땅 친윤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면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대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당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당대표한테 당직 임명권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권을 준 겁니다. 지금 47%, 53% 득표를 했지만 47%가 2, 3, 4위 상대 후보표가 47%입니다. 저는 이거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30년간 정당사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상김 정치에서도 예를 들면은 항상 7대3, 7대3 정도가 강력했을 때 주류와 비주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77.77% 됐죠? 아주 강력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당대표죠. 그게 77.77%입니다. 지금 53%, 이게 47%. 반올림하면은 동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조사로 치자면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이거는. 1000명 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치입니다. 53%와 47%는. 박빙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지금 현재 이 김기현 당대표와 당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견제와 균형을 김기현 당대표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꾸려나가셔야 된다. 사무총장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핵관 호소인의 어떤 분들을 임명해서 총선을 갖다가 본인들 생각대로 나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내려놓는다면은 정말 국민들이 또 당내에서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과감하게 2, 3, 4위 했던 그 후보들 척에 할당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자도 패자도 없다. 집권 여당이 정말 한 몸으로 가고 김기현 당대표가 늘 이야기했던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의 어떤 이 당으로 가고 당내 화합을 이루려면은 바로 인사로서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과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월요일 날 당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분이 자기가 만든 당 외에서 아마 이런 선거를 치른 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국민의 당이나 뭐 이런 데서 대선 후보나 당대표 선거는 의미가 없죠. 그거 말고 이런 선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보면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안철수 조직은 제로다. 전체로 유의미한 조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제로다. 제로 상태에서 23% 대단한 득표율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당이 아예 꺼진 상태에서 서울시장에 나와서 100만 표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국민들에 대한 표에 대한 어떤 그걸 보여준 거다. 이번에도 보여준 거다.
23%라는 거죠. 과연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 그건 국민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나가고 불안해서 안전하게 나가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그거 겪었잖아요. 대통령이 흔들리고 여당이 그랬을 때는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있다. 안철수 의원이 정말 이 천하람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매기의 역할을 해내면서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선소를 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내야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수도권 몰표해서 내년 총선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KBS 여론조사에서 내년 선거를 물어보니까 야당이 높잖아요. 내년 선거를 갖다가 여야 후보를 누가 지지할 거냐면 야당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정당 지지는 여당이 높았어요. 그런데 왜 야당이 높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 중도 확장성,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 과학기술 강국 이런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아마 국힘에서도 이 김기현 대표도 필요로 하리라 봅니다. 천하람 후보 젊은 이 후보로서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저는 충분히 입증했다. 15% 같으면 15%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이나 이런 거 보면요, 2%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황교안 후보 9% 받았는데 전에 당대표로 압도적 당대표 됐던 분입니다. 이게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본인을 할 때 아쉬울 수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9%라는 것은 정치적 재기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천하람 후보 15%? 이 양면성이 있다 봅니다. 대단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오히려 15%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성찰해야 된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비판에서 대안의 어떤 젊은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다음 본인들의 미래도 다음의 미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선 1승의 김기현 대표께서는 당내 화합과 협치를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바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성과를 떠나서 만남이 필요합니다. 민생도 정치개혁도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총선 승리도 협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앞에 서로 멋진 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님 파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